맞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교재 28쪽으로 들어오셔서 인구의 이동이란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자, 따로 판사하지 않을게요. 내용이 워낙에 쉽거든요. 근데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일단 배경 먼저 읽어보실래요? 인구가 이동하는 배경, 자연재해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럼 자연재해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식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식량을 찾아서 좀 더 따뜻한 곳 혹은 자연재해가 미치지 않았던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그럼 누군가가 이동에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이 자리에 살고 있던 누군가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얘들이 졌다라면 이들이 밀려나는 거죠. 그럼 연쇄 이동을 촉발시킬 거라는 겁니다. 자, 인구 이동 배경 읽어보시고요. 특징에다만 조그맣게 별표하겠습니다. 그 중에 특징에 지금 보시면 자연재해로 인한 이동이 많았다고 그랬는데, 북방 몽골고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냉해가 불어닥친 겁니다. 냉해. 그럼 여기에 냉해가 불어닥쳐서 풀들이 다 얼어 죽었다. 그러면 뜯어먹을 풀이 없어. 양들이. 자, 그러니까 좀 더 따뜻한 남쪽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쪽이 먼저 추우니까. 그죠? 그래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대체적입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죠. 대체적으로 인구의 이동은 북쪽에서 어느 쪽으로? 예, 남쪽으로 이동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예, 그 정도. 그 다음에 지도 안에 보시게 되면은요, 지도 안에 거기 그 맨 왼쪽에 가면 뭐라고 되냐면 한나라 말기부터, 한나라 언제였었죠?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인데, 그러면 요 한나라 말기 요 무렵이겠죠? 요 무렵에 북방 민족들이 만리장성 이남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한나라 말기에 이미 북방 민족들은 만리장성 아래쪽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알겠죠?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자, 지역별 인구 이동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역별 인구 이동의 사례를 보면, 우리 만주와 한반도 쪽을 먼저 본다면 위만 들어와 있네요. 그죠? 자, 첫 번째 줄 밑줄 그십시오. 무슨 교체기에? 진한 교체기에 들어왔습니다. 뭐가 본격 들어왔죠?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부여족의 일부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뭘 만들었답니까? 고구려. 누군지 아시죠? 고주몽. 그죠? 자, 그 다음에 고구려인들의 일부가 남아있어 백제를 건국했답니다. 누굽니까? 온조 되겠죠. 온조. 그래서 세기는 연도 외우지 말고 BC 기원전 몇 세기로 공부하시라고요? 1세기로 제가 그냥 묶어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낙랑군이 이제 4세기 313년에 축출되는데, 이 낙랑군이 축출되면서 낙랑군의 유민들이 어디로 내려갔는지 그거 한 번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만주 한반도 쪽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열도 한번 가볼까요? 일본 열도에서는 또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 도레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는 아이들인데, 건널 도자, 올레자, 또레인이잖아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도레인들이죠. 왜? 일본으로 건너왔으니까. 그러면 건너가는 사람들 주체, 그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건널 도자 어디 건너갔죠? 일본의 나라 이름이 뭐였었죠? 웨. 그래서 웨의 나라에 건너가는 사람들, 또웨인.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레인, 또웨인 같은 말인데, 이거는 일본의 입장에서 건너왔구나 이런 뜻이고, 이건 건너간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디에 갔으니까? 웨에 갔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또레인, 또웨인 같은 말인데, 그 또레인들에 의해서 일본의 최초의 통일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했었죠. 왼쪽에 보시면은요, 고구려의 장군총이 있고 백제의 석천동 고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고구려에서 누가 내려왔습니까? 온조가 내려와서 백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동하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있는 문화가 함께 따라서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 때 가지고 있던 문화가 이쪽으로 따라온 거예요. 그 증거의 하나의 사례가 요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군총이라고 하는 이 무덤의 형태와 밑에 있는 석천동 고분에서의 무덤의 형태가 똑같죠. 예, 뭐가 똑같으냐면 돌을 깎아서 계단 형태로 이렇게 쌓아 올렸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 문화적 유사성. 실제 온조가 기록상으로만 고구려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실제 내려왔다라는 증거물이 여기 있구나라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 그 정도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게 되면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인구 이동해서 만주 한반도 쪽 일본의 또레인들 봤죠? 자, 중국 쪽으로 가게 되면 이 중국에서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라는 시대로 이어져 다시 정치로 들어갈 겁니다. 이 인구의 이동은 하나의 주제의 인구 이동은 정치적으로 간다면 위진남북조 시대하고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중국을 또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쓰지 않을게요. 자, 구석기 외울 거 없었죠? 신석기 가볼까요? 리어워강, 홍산문화, 황하강, 양사오문화, 다원커우문화, 양쯔강으로 갈까요? 허무도문화, 량주문화, 되나? 그 다음에 청동기로 가볼게요. 얼리터우문화. 자, 그 다음에 기록상의 최초의 국가인 하나라, 그 다음에 실체가 확인된 은나라,
주나라는 봉건제도. 이게 책봉 좋은 관계입니다. 주나라. 그 다음에 춘추전국시대. 자, 이걸 통일했었던 진나라. 자, 그 다음에 한나라. 자, 이때 이 한나라가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자, BC. 자, BC 3세기에서 AD. 자, 3세기까지인데 이 한나라는 이제 전한과 후한으로 나눠서 보는데 그 중에 전한의 무제의 업적이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이 무제의 업적을 함정을 팔 때 전한의 고조, 그 다음에 후한의 광무제의 업적을 섞은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고조의 업적과 후한의 광무제의 업적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을 좀 하시고요. 어쨌든 이 한나라는 황건적의 난으로 망합니다. 그러면 황건적의 난으로 한나라가 망한 다음에 어떤 나라가 들어서냐면 위나라가 들어섭니다. 촉나라가 들어서고요. 오나라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위, 촉, 오 이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조, 유비, 손권, 삼국지에서의 바로 삼국시대입니다. 되나? 그러면 이 시점은 몇 세기냐? 3세기입니다. 위촉, 오가 싸우는 시점이 몇 세기라고요? 3세기. 자, 한번 떠올려 볼게요. 앞에 강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야마타이국의 자 히미코 여왕 기억나요? 그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이 누구로부터 책봉받았죠? 위로부터. 위나라. 그게 바로 요 위나라입니다. 그럼 일본의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은 몇 세기 여왕이었던 겁니까? 3세기 여왕이었던 거죠. 그렇게 끌어내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위촉 오가 싸우는 시점이 몇 세기라? 3세기라는 거. 그런데 나중에 이 위나라의 사마염이라는 장군이 나라 이름을 진으로 바꿔요. 나라 이름을 진으로 바꿔서 자, 이 전체를 자, 통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나라가 이름이 바뀐 상태에서 어쨌든 삼국이 다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삼국이 다 통일됐을 때 이 자리에 몇 호가 침략할 거냐면 5호가 침략을 한답니다. 그럼 이 5호라는 아이들, 호자가 오랑캐 호자인데 5개의 오랑캐가 침략하는 그 시점이 몇 세기냐면 바로 4세기입니다. 4세기. 그럼 그 5개의 오랑캐를 쌤이 나열해 주는데 흉노, 선비족, 자, 저족, 강족, 갈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은 2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흉노족과 선비족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계사에서는요. 이 위진남북조 시대의 나라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동사에서는요. 이 나라 이름이 시험에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나라 이름 전체를 머릿속에 지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맵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요. 5호가 침략해 들었다. 진. 이 진이 결국은요. 도망가죠. 아이쿠야라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강남의 난징으로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난징은 뭐라 불렀냐면 건강이라고 불렀어요. 건강. 강남의 자 난징 어디라고요? 여기가 건강입니다. 됐죠? 자 페이지 자 쌤이 자 페이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232쪽 자 233쪽이네요. 그죠? 233쪽에 가면 233페이지에 가게 되면 거기에 중국의 시험에 출제되는 주요 도시들이 있을 겁니다. 보이나요? 그 중에 난징에다가 별표 하나 하시고 그 난징에 별표했었을 때 자 건강이라고도 부른다는 거. 그래서 한족들이 다시 동쪽으로 도망갔잖아요. 강남으로 도망갔잖아요. 자 이거를 동진이라고 합니다. 동쪽으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 동진이 망한 다음에 송나라. 자 얘 망한 다음에 제나라. 얘 망하고 양나라. 얘 망하고 진나라. 그래서 동진, 그 다음에 송, 제, 양, 진 이렇게 왕조가 또르륵 발전됩니다. 이를 다 싸잡아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남쪽에 있는 왕조, 남조라고 얘기합니다. 남쪽에 있는 왕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남조는 나라 이름 남조가 아닙니다. 나라 이름 남조가 아니라 남쪽에 있었던 왕조들을 싸잡아서 우리는 남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위에 있었던 화북지방의 진은 결국은 망하고 이 자리를 점령한 5개 오랑캐들이 몇 개의 나라 만드냐면 16개의 나라를 만듭니다. 16개의 나라. 그럼 얘들이 16개의 나라를 만들었고 이 전체를 통일한 게 누구냐면 북위라는 나라가 통일할 건데 이 북위는 바로 여기 있는 선비족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럼 선비족들이 만든 나라, 자, 이 북위가 56국을 다 통일을 했습니다. 이 시점이 몇 세기냐면 이 시점이 5세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북위는 다시 어떻게 쪼개지냐면 동쪽과 서쪽으로 반등이 됩니다. 그럼 동위, 서위 이렇게 쪼개지게 되죠. 이 시점이 몇 세기냐면 바로 6세기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동위, 서위 자 뭐가 쪼개진 거죠? 북위가 쪼개진 거죠. 그러면 북위가 동위, 서위 쪼개졌을 때 자 이거 전혀 관련 없습니다. 동서남북 방향 중에 지금 뭐가 빠졌죠? 남쪽이 빠졌죠. 아무런 관련 없어요. 자 그럼 남쪽이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큰 섬 이게 뭐죠? 제주도? 아 제주도. 그래서 제주 이렇게 갑시다.
남쪽이 빠졌으니까 자 제주. 그래서 이게 뭐로 발전되냐면 북제라는 이름으로 발전되고 이게 북주라는 이름으로 발전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북제와 북주가 누구랑 자 대립하고 있었냐면 돌궐이라는 애들과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실제 북제와 북주 이 명칭이 시험에 나온단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이 전체를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라 이름이 외워질 겁니다. 처음부터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쌤이 반복할 때 머릿속에다가 그리시기 바랍니다. 아무튼요. 위에 있는 요 라인을 우리 묶어서 뭐라고 할 거냐. 북쪽에 있는 왕조, 자 북조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죠? 한 나라가 망한 다음에 어떤 나라가 들었습니까? 위나라가 들었었죠. 그럼 한 나라 망하고 위나라가 들었었는데 이 위나라가 결국은 통일한 겁니까? 이름을 뭐로 바꾼 상태에서? 진으로 바꾼 상태에서 결국은 통일했죠. 근데 그 진으로 바꾼 상태에서 통일된 그 자리에 몇 호가 들어왔습니까? 5호가 들어왔죠. 5호가 들어와서 한족들이 절반이 도망갔죠. 절반이 도망가서 이렇게 발전됐죠. 어떻게? 동진, 송제, 양진 이렇게 발전됐죠. 이를 싸잡아서 우리 뭐라 하겠습니까? 남조라고 그랬죠. 그러면 위에 있는 아이들은요. 북조라고 그랬죠. 이걸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것이다? 남북조라고 표현합니다. 이 전체 시대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위진 남북조 시대. 자, 세기는요. 한 나라부터 세기로 외우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외워야 되는데 세기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냐면 3, 4, 5, 6 세기입니다. 이렇게 외우십시오. 3, 4, 5, 6 세기. 3은요. 아까 봤듯이 위, 촉, 오가 싸우는 시점이고요. 4는요. 5호가 쳐들어오는 시점이고요. 그럼 이 5호가 쳐들어오는 시점에서 중국도 혼란스럽다? 혼란스럽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건강, 즉 난징으로 도망갔죠. 난징으로만 도망간 게 아니라 해외로 빠져나가는 애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디? 일본으로 건너가는 거죠. 무슨 인? 또레인. 그러니까 또레인들이 삼국에서도 건너갔고 중국에서도 건너가서 일본 최초의 통일 정권 야마토 정권의 성립에 영향을 끼칠 건데 그 시점이 바로 몇 세기였었던 겁니까? 4세기였었던 거죠. 그 다음에 5세기의 시점은 자 5, 16국이 자 북위에 의해서 통일되는 시점이 5세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북위가 다시 6세기에 자 쪼개집니다. 어떻게 돼요? 반띵, 동쪽, 서쪽, 동위, 서위. 동위는 다시 북제로 발전됐고 서위는 다시 북주로 발전되죠. 이 전체의 시대를 우리는 무슨 남북조 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 자 인구 이동했나요? 했죠. 5호가 쳐들어온 자체가 인구 이동이죠.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절반 정도가 강남으로 도망갔죠. 이것도 인구 이동이죠. 그럼 얘들이 인구 이동을 해서 나타난 현상, 즉 문화가 전파된다, 기술이 전파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무튼요, 자 위진 남북조 시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칠판 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죠? 한 나라 망한 다음에 자 위, 촉, 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삼국시대가 등장합니다. 이게 3세기죠. 그 3세기의 위, 촉, 오 중에 위나라가 이름을 진으로 바꾼 상태에서 어쨌든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통일되고 나서 몇 호가 들어왔습니까? 5호가 들어왔죠. 그 시점이 바로 4세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5호가 침략해 들어오니까 한족들이 자 밀립니다. 도망가죠. 강남으로 도망가서 동진이 됩니다. 그 이후에 동진이 망하고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직나라 쭉 싸잡아서 우리는 남조. 위에 있었던 아이들은 자 망하고 그 자리에 화북지방 5호 16국이 들어섰는데 그 5호 16국을 통일했었던 게 자 바로 북위입니다. 북위는 동쪽, 서쪽, 동위, 서위로 쪼개졌고 다시 북제, 북주로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이게 3, 4, 5, 6의 자 위진 남북조 시대인데 다시금 이 북주가 뭐로 바뀌냐면 수나라로 바뀝니다. 그러면 수나라가 자 이 전체를 다시금 통일할 건데 이 시점이 589년입니다. 그럼 수나라는 6말이네요. 수나라가요. 여러분들 수나라가 여기 있는 북주가 수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럼 수나라는 누구를 먹은 겁니까? 여기 있는 북제 먹은 거죠? 자, 근데 누군 거죠? 여기 남조의 진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수나라가 북제와 진을 먹으면서 결국은 전체를 다시 통일해서 이 다음에 왕조는 이제 수나라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위진 남북조 시대 특징적인 거 몇 가지 일단 자 짚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요. 맨 위에 자 위진 남북조 시대에 자 도식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연도는 외울 필요 없고 자 세기는 3, 4, 5, 6세기로 기억하시고요. 자 오른쪽 먼저 봅시다. 핵심 체크 쪽에 가게 되면은 자 진나라와 관련된 게 한자가 자 진나라 관련된 게 3개가 보일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한자를 안 줘요. 시험 문제에서는 한자를 처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자가 다르다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요거를 함정의 사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진나라 보이시나요? 한자? 형광펜 때릴까요?
첫 번째 진나라는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었던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그 진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진시황 할 때 그 진나라입니다. 됐죠? 근데 두 번째 진나라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진입니다. 즉 위촉 오를 통일했었던 그 진나라, 요 진입니다. 됐죠? 그럼 세 번째 진나라는 여기 남조에 있던 요 마지막 진나라, 요거거든요. 근데 얘는 안 중요합니다. 얘는 안 중요하니까 얘는 일단 개무시하시고 세 개의 진나라 중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만 형광펜 때리시고 자, 가만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진나라 앞에, 아니죠. 한나라 앞에, 요 한나라 앞에 진시황의 여러분들 진나라가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이 진나라가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흉노한테 괴롭힘을 당했죠. 맞아요? 흉노한테. 그래서 무슨 장성 쌓은 겁니까? 말장성 쌓았죠. 그런데 이 진나라와 한자는 다르지만 이 위촉 오를 통일한 이 진나라도 흉노한테 괴롭힘을 당했다? 당했네요. 몇 호 중에 하나니까? 5호 중에 하나니까. 이래? 그러니까 함정은 어디를 파는지 알겠죠? 요거하고 요 진나라하고 요 진나라를 함정을 파는 겁니다. 됐죠? 근데 한자는 시험에 안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료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시황의 그 진나라인지 아니면 5개의 오랑캐, 흉노, 선비, 저족, 강족, 칼족, 5호의 침략 당시의 진나라인지 이건 사료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한자가 일단 다르다는 거 2개만 형광펜 칠해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위나라는 여러분들 누구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힘있고 여왕.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이 위나라에서 어떤 제도를 시행했냐면 구품중정제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구품중정제는 관리를 추천하는 건데 중정관이 추천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중정관의 추천이다. 앞에 한나라 때 이거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향거리 선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언제였었죠? 한나라 때. 그러면 한나라 때 향거리 선제는 누가 추천했습니까? 지방관이 추천했죠. 그죠? 지방관의 추천이다. 그래서 호족들만 정치에 대고 올라갔죠. 호족들만 정치에 대고 올라갔다. 향거리 선제. 이 문제점을 약간 보완한 게 바로 구품중정제. 이게 위나라 때 처음 시작됩니다. 위나라. 그래서 위나라는 2가지 체크한 겁니다. 일본의 힘있고의 왕에게 책봉했다. 그리고 구품중정제가 처음 시작되었다. 물론 위진남북조 시대 내내 구품중정제는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정관이 추천하는데 지방관은 어느 한 특정 지역으로 파견된 사람을 말하는 거고 중정관은 인재 선발을 위해서 그냥 중국 전체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재 선발팀, 발굴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중국이 워낙에 넓으니까 귀찮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 모르는 동네 가가지고 야, 이 동네 잘 사는 집이 누구야? 이런 거야. 결국 또 호족들만 만납니다. 호족들을 만났고 그 호족들이 또 추천을 받아요. 또 추천을 받아서 아예 이 호족들은 이제 자기 몸뚱아리만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집과 재산을 다 처분하고 가족들과 함께 중앙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인 부를 자식들에게 계속 세습하는 무슨 귀족으로 성장해 버린다? 문벌 귀족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벌 귀족으로 성장을 한다더라. 그럼 문벌 귀족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호족이 아예 합법적인 문벌 귀족이 돼버린 겁니다. 야, 이거 추천하지 마, 이거. 이거 추천하지, 추천 이거 별거네. 안 되겠네.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수나라에서는요, 수나라 문제와 수나라 양제가 나올 건데, 이 수나라 문제에서는 율령체제를 정비해요. 자, 율령체제를 정비합니다. 그 이전의 왕조도 율령은 있었는데, 수나라 때 율령체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되는데, 그 중에 삼성육부 조직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삼성육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과거제가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요게 포인트네요. 지금요, 구품중정제 이전에 한나라 때는 뭐 있었습니까? 향거리 선제. 관리를 뭐 했어요? 추천으로 뽑았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 원래부터 잘 살고 힘이 있었던 호족들만 더 날개를 달아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한 게 야, 지방관 네가 추천하지 마. 중정관이 이제 인재만 찾아다닐 거야. 근데 이들도 결국 호족만 추천했죠. 그러니까 추천이란 제도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수나라 때는 과거제를 시행합니다. 자, 과거제. 근데 문제는요. 과거제를 시행했는데 이 과거제는 하나의 예비시험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관리를 뽑을 건데 과거 시험을 통해서 30명을 뽑아버려요. 예비시험이야. 그럼 그 30명들을 최종적으로 뭘 하냐면 면접을 봅니다. 신, 언, 서판. 그때 신,
몸뚱아리를 봐요. 몸신자. 아니 몸매를 보는 건가요? 아니 뭘 보는 거냐면 가문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문을 봐서 기존의 귀족 가문. 그럼 수나라 앞에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위진남북조 시대죠. 근데 위진남북조 시대 집권층이 누굽니까? 문벌귀족이잖아요. 구품중정제를 통해서 문벌귀족이 대거 형성이 됐잖아요. 그들의 아들들만 가산점을 받습니다. 이거는 게임이 끝난 거죠. 서민들의 아들들은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귀족 가문들한테만 가산점을 주니까. 그래서 과거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권층은 문벌귀족입니다. 한계점인 거죠. 다시 가면 자 추천하는 제도에 뭐가 있었다고요? 향거리선제. 자 그 다음에 이걸 약간 보완한 게 구품중정제. 야 추천하지 마. 능력을 테스트하자. 과거제. 그러나 최종 면접에서 합격을 결정했기 때문에 여전히 문벌귀족이 자 집권층이었었다. 이 정도. 자 지금 나라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위나라 시험에 나올 건 그거고요. 자 오나라 가볼까요? 이 오나라와 관련된 거는요. 촉은 안 나와요. 촉나라 나올 게 없어요. 자 오나라와 관련된 거에서는 시험에 어떤 게 있냐면 불교 파트에 가게 되면 강승회라는 승려가 나오거든요. 강승회라는 승려가 나오는데 이 강승회는 서역지방의 승려입니다.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쪽의 승려인데 이 강승회가 베트남에 가서도 활약을 하고 또 중국에 왔어요. 중국에 딱 왔는데 때마침 이 오나라에 온 겁니다. 그 오나라의 집권자, 손권이 있었는데 그 손권을 가리켜요. 그래서 불교 신자로 돌아서게끔 자 귀의시켰던, 불교 신자로 만들었던 그 활약을 펼친 게 바로 강승회거든요. 결론, 강승회, 오나라의 손권을 불교 신자로 귀의시켰다. 요거 하나. 그러면 이 손권을 귀의시킨 강승회는 몇 세기 인물입니까? 3세기겠죠. 왜? 위촉오가 싸우는 게 3세기니까. 그러냈죠? 그래서 위나라 이야기했고요. 자, 오나라 이야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진은 자, 오이 침략으로 망했고 동진으로 갈 건데 이 동진의 승려가 나중에 나옵니다. 동진의 승려가 누가 있냐면 법현이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법현. 요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법현은 불국기라는 책을 썼는데 인도에 갔다 온 기행문입니다. 불국기 아주 중요합니다. 동진. 자, 동진에서 하나 더 추가해드리겠습니다. 동진은요. 백제의 불교를 전해줍니다. 어디에 불교를 전해줬다고요? 백제에 자 불교를 전파해줬다. 그러면 고구려는 누구한테 불교를 전해받았냐면 516국 중에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진. 여러분들이 아는 그 전진 아니야. 나라 이름 전진이야. 그럼 이 전진이 고구려의 불교를 전해준 겁니다. 그럼 전통적으로 요 라인을 먹고서 뭐라고 그랬죠? 516국이 포함되어 있는 이 라인을 뭐라 하겠습니까? 북조라고 그랬죠. 북조. 그러니까 북조는 누구랑 친한 거냐면 고구려와 친한 겁니다. 고구려와 친합니다. 그러면 백제는 동진한테 불교를 받아들였죠. 그럼 이 라인을 뭐라 하겠습니까? 남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백제는 전통적으로 누구랑 친한 거다? 여기에 있는 남조와 친한 겁니다. 됐어요? 하나 더. 자, 이제 송나라 넘어가 볼까요? 이 송나라는 여기가 5세기거든요. 5세기. 그럼 얘가 5세기니까 지도에 만약에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송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우고 있고 송이라고 나오면 여기 가국가는 무조건 누굽니까? 그렇죠. 여기는 북위죠. 왜? 세기가 일치하니까. 됐죠? 세기가 일치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위진남북조 시대의 5세기 지도. 이 5세기 지도가 시험에 무지하게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가국가, 나국가 이런 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송나라가 5세기라는 거 확인하는데 쌤, 송나라는 그러면 세기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까? 아니요. 이 송나라는요. 일본의 국왕을 일본에게 자 책봉을 합니다. 일본의 5세기니까 야마토 정권이죠. 야마토 정권의 나라 이름은 왜죠? 그 왜 왕에게 자 책봉을 합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까지 일본과 관련된 거에서 시험에 나오는 책봉 세 가지 뭐 있습니까? 한위 노국왕, 그 다음에 히미코 여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세기 송나라로부터 일본이 또 책봉을 받았다. 외왕이라는 책봉을 받습니다.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좀 이제 지울까요? 지웁니다. 제나라는 여기 있는 이 북제와 비교해서 사료에 이 북제와 비교해서 이거를 출제할 때 남제라고 표현할 겁니다. 남제. 됐죠? 남제라는 표현 확인하시고요. 양나라 가는데요. 이 양나라에서 백제 사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아까 백제랑 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백제 사신들이 엄청나게 오는데 외국에서 이제 선물을 주기 위한 조공사절단 그들을 뭐라 부르냐면 직공이라 부르거든요. 직공이라 부르는데 양나라에 온 직공을
백제의 직공. 그를 그림으로 그렸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양직공도. 요 양직공도라는 그림이 한국사 교과서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공이라는 거는 이제 조공사절단인데 백제사절단을 자, 따로 양나라에서 그려준 거죠. 그만큼 백제와 만은 뭘 했다? 교류를 했다. 자, 이 정도 양나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셔서 이번에는 북위에 대한 이야기를 볼까요? 이 북위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 얘는 왕별표입니다. 자, 북위는 왕별표인데 이렇게 한 번만 가봅시다. 북위는 왕별표다. 북위에요. 선비족이잖아요. 얘들이 선비족인데 효문제라는 황제 때, 자, 효문제라는 황제 때 무슨 정책을 취하냐면 한화 정책을 취하거든요. 한화 정책이란 말은 이제 한족의 문화를 따라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화 정책을 취했는데 통상 오호라고 우리가 표현했었을 때 오호라는 게 호자가 오랑캐 호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들을 얕잡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오랑캐, 야만족, 무식한 놈들 이렇게 폄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556국을 다 통일한 북위가 화북지방 전체를 차지한 거잖아요. 그럼 화북지방 전체를 차지했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야, 한족, 니들, 한족을 지배하는 거니까. 한족, 니들이 우리를 무시했지. 우리 보고 뭐? 오랑캐? 하이, 참, 어이없네. 이렇게 그들을 억압해야 되는데, 이 북위의 효문제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오, 정말 너희들 대단하구나. 한족, 너희들의 문화는 짱인 듯? 뭐 이렇게 이제 그들의 문화를 오히려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선비족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선비족들아, 야, 이거 막, 너덜너덜한 이런 옷 입지 말고, 한족들처럼 좀 더 품위 있는 옷을 입어. 그래서 의복을 바꿔 입으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언어도 바꾸랍니다. 그 다음에 성씨도 바꿨어요. 이름에서요. 원래 선비족이 탁발씨거든요. 탁발씨인데 성씨를 원씨로 바꾸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들, 그러니까 의복을 바꿔 입어라, 성씨를 바꿔라, 자, 이딴 것들, 언어를 바꿔라, 이게 한화 정책입니다. 그거는 이해하시고 한화 정책에서 여러분들이 자, 꼭 기억할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자, 하나는 뭐냐면 한화 정책에서 수도를요. 원래 여기 평성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평성에서 어디로 천도하냐면 러양이라는 곳으로 천도해요. 그럼 이 러양이라는 곳에는 중국 한족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한족들이 많은 곳으로 옮겨가면 그들과의 접촉을 많아지고 그들의 문화를 쉽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러양으로 천도한 이 자체가 무슨 정책의 일환이다? 한화 정책의 일환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아 떠돌아다니지 마. 우리가 유목민족 그런 거 이제 하지 마. 한족들처럼 품위 있게 한 곳에 정착하란 말이야. 아니 어떻게 정착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농사 지으면 될 거 아니야. 땅이 없는데요. 이거죠. 그래? 그럼 땅 줄게. 이게 바로 무슨 제냐면 균전제입니다. 균전제.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 두 가지 로양으로 천도한 거와 균전제는 무슨 정책의 일환이다? 한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 결과 오랑캐 호자, 오랑캐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가 뭐 된다고요? 쉽게 융합이 된 겁니다. 호환, 융합이 된 거죠. 이해되나요? 자, 계속 갑시다. 이 균전제는요. 사실은 실패한 균전제입니다. 왜냐하면 한계점이 있는데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누구한테 줬냐면 노비와 가축한테도 지급해요. 그럼 노비와 가축한테 지급했을 때 자, 노비, 가축. 예를 들어서 가축은 소인데 이 소가 야, 음매 이건 내 땅이야. 자, 내 땅이니까 아무도 풀 뜯어먹지 마. 이렇게 소유권을 행사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이 가축은 결국 가축을 보유한 자가 그 땅을 가져가는 겁니다. 노비도 마찬가지죠. 노비도 이 당시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처럼 이제 매매가 가능한 상품이란 말이야. 그럼 그 노비의 주인, 그렇지. 주인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지방에서요. 노비도 엄청나게 많이 됐고 있고 가축들도 엄청나게 됐고 있는 경제적인 유력자. 그들이 누굽니까? 호족이죠. 결국은 이 균전제는 호족들에게만 더 유리했었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균전제를 다시 수나라가 따라할 건데 이 수나라의 행정제도를 당나라가 그대로 또 계승합니다. 그래서 수당으로 자 계승이 될 건데 수나라 당나라로 계승이 될 건데 자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균전제에서의 한계점이 이거였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당시대의 균전제는 그렇지 순수하게 사람한테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율령에서 무슨 제를 또 시행했다고요? 균전제. 균전제가 뭐라고요?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땅을 주는 겁니다. 그럼 땅을 줬죠. 그럼 농민들한테 고맙지?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고마우면 그 대가로 세금을 내야지 이겁니다. 그래서 균전제에 기반을 두고 조용조. 조는 토지세, 용은 노동력, 조는 특산물. 뭐 그걸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균전제에 기반을 두고 조용조. 그 다음에 토지를 받아서 고맙지?
그래서 균전제에 기반을 두고 의무적으로 군대에 갑니다. 부병제. 누가 토지를 받았죠? 농민들이. 그럼 농민들이 어디에 가면 되는 거죠? 군대에 가면 되죠. 무슨 일치? 농병일치. 그래서 균전제라는 것도 율령의 한 부분인데 그 균전제에 기반을 둔 조용조, 균전제에 기반을 둔 부병제. 이게 이제 수나라 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제도도 중요하고 균전제 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끌어낸 거냐면 북위라는 나라에서 자 이렇게 끌어낸 겁니다. 됐죠? 자 북위에서 끌어내었다. 다시 가면 자 북위에 대한 이야기. 요번에는요 요걸 한 번만 해볼게요. 어떤 걸 할 거냐면 교재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29쪽에 거기에 목란사라는 사료가 있거든요. 그 목란사는 그 해석된 부분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방금 얘기했었던 북위에서 호한 융합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해석된 거 읽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밑에 가게 되면 중국의 강남에서 어쩌고 저쩌고 자 그중에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이거 있잖아요. 거기를 자 별표할게요. 지금 동진으로 내려왔었을 때 자 얘네들이 쭉 남조인데 무슨 강 쪽으로 온 거냐면 여기로 온 겁니다. 여러분들. 양쯔강 쪽으로 온 거거든요. 그럼 양쯔강의 자 하류. 이 양쯔강의 하류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돼요. 자, 본격적으로 개발이 뭐 되었다? 시작되었다. 이게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 보고 있는 그렇죠. 위진 남북조 시대거든요. 그럼 위진 남북조 시대에 양쯔강 하류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었다. 이 말 이해됐죠? 두 번째, 이 양쯔강 하류가 나중에 가면은요. 최대 곡창지대로 발전돼요. 최대 곡창지대.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벼농사가 발전된 그렇게 곡창지대가 되어서 이 시점이 송나라 때인데 특징이 뭐냐면 양쯔강 하류가 풍년이 들면 중국 전체가 풍요롭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벼농사 재배 지역으로 성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는요. 이게 10세기에 자 송나라를 말하는데 여기는 이 송나라 아니에요. 이 송나라 아닙니다. 자 그러면 10세기에 중국에 송나라가 있는데 이 송나라 때 화북지방의 경제력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강남지방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다라면 이 양쯔강 하류가 벼농사가 아니라 아니 선생님 방금 벼농사 했잖아요. 자, 벼농사가 아니라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으로 탈바꿈이 된답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면 명청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는 양쯔강 하류 쪽에는 벼농사를 안 해요. 목화라든지 차 이런 재배를 작물들만 재배한답니다. 아니 중국의 주식이 혹시 쌀 아닌가요? 쌀이 주식인데 벼농사 안 하고 상품 작물 재배하면 벼농사는 어떻게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벼농사의 중심지는 중류로 이동합니다. 언제? 명나라 때.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서 상류로까지 이동합니다. 언제? 청나라 때.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양쯔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즉 무슨 지방이죠? 여기가? 강남지방이잖아요. 강남지방의 양쯔강을 이야기할 때 기준은 뭐로 잡냐면 하류로 잡으세요. 하류로 잡아서 양쯔강의 하류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시점은 위진남북조 시대다. 양쯔강 하류가 최대 곡창지대가 된 시점은 송나라다. 그리고 상품작물 재배지역으로 탈바꿈된 시점이 명청시대인데 벼농사는 자 명나라 때 중류, 청나라 때는 어디로까지 갔다? 상류로까지 이동을 했다라고 확인하시고 이 상류에요. 자 무슨 분지가 있냐면 쓰촨 분지. 그러니까 쓰촨성입니다. 쓰촨성. 그래서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에 자 쓰촨성이라고 준 거예요. 쓰촨 분지라고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난징 뭐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대. 여기가 양쯔강 하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쌀, 자 여기에서 목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그림만 당근하게 준 건 아니고 옆에 부연 설명을 좀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찾을 수 있긴 한데 그림에서 자 이게 어느 시대인지 그림만 가지고 찾을 수 있죠. 그죠? 왜? 쌀이 지금 여기서 나왔잖아요. 어디에서? 쓰촨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청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에 요 그래프 도표 자체가 그림 자체가 청나라 시기의 자 모습을 보여준 거라는 겁니다. 아무튼요. 양쯔강 하류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마무리하면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시점. 최대 곡창지대, 자 상품작물 재배지역으로 탈바꿈된 시점, 하류를 기준으로 하시고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 약간의 말장난이 나온다. 상류냐, 중류냐, 하류냐 구분하시고요. 위진남북조 시대에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게 누굽니까? 수나라죠.
수나라. 그래서 수나라 양제 때는 자, 무슨 운하를 건설한다? 예, 대운하를 자, 이렇게 건설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수나라의 중심지는 화북입니까? 강남입니까? 수나라는 북조에서 발전된 겁니까? 남조에서 발전된 겁니까? 북조에서 수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이 전체를 통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나라의 수도는 수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의 중심지는 화북인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강남 지방이 나름 개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무슨 남북조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 여기가 개발이 됐거든요. 근데 중심은 여기죠. 그럼 여기서 개발된 이 물자를 서울까지 이렇게 옮기고 싶은 겁니다. 근데 배로 가면은 바다로 해서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근데 태풍만 나면 배가 다 자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하를 뚫은 겁니다. 이게 바로 대운하죠. 나중에는요, 여기 탁군이 베이징인데요. 베이징까지 연결된 대운하도 뚫어요. 이거를 뭐 영제거, 통제거 이렇게 부르는데 영제거, 통제거 이걸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무슨적 목적이죠? 군사적 목적. 요거는요, 경제적 목적. 그래서 각각의 군사적, 경제적 목적을 기반으로 해서 대운하가 건설이 되었다. 언제 건설된다? 수나라 때. 그러면 군사적, 경제적 목적으로 대운하를 뚫었다. 지금 위진남북조 시대하고 이제 수나라를 계속 연결시켜서 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가볼게요. 여기에요. 그 북주와 북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나라 이름입니다. 북조는 왕조란 뜻이고요. 북제와 북주가 있었을 때 요 위에 누가 있었냐면 돌궐이 있었어요. 이 돌궐 같은 경우는요. 6세기에서 자 7세기 이때까지 이제 성장했었던 애들인데 물론 나중에 8세기에 6세기 완전 말 680년에 돌궐의 부흥운동이 벌어져서 부흥 세력이 8세기까지 발전되긴 해요. 그러면 그거는 부흥운동이고요. 아무튼 돌궐은 중국의 자 몽골고원 쪽에서 돌궐 세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양나라 자 얘들이 있다고 치고 혹은 진나라가 있다고 치고 남조로 갑시다. 여기 남조. 그럼 남조라고 했을 때 여기가 반띵으로 6세기인데 반띵으로 저기 됐죠. 어떻게 돼요? 동위 서위. 근데 얘가 어떻게 됐죠? 북제 북주. 그럼 여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북제. 여기 누가 있는 거예요? 북주. 그럼 북제와 북주가 있는데 생각해보자 얘들아. 북제와 북주는 이 전신이 뭐죠? 동위와 서위죠. 동위와 서위의 전신이 뭐죠? 북이죠. 그럼 북위는 하나의 국가였었는데 이게 쪼개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북위가 동위, 서위, 북제, 북주로 쪼개졌을 때 누가 정통성 있는 왕조죠? 얘와 얘 중에 누가 북위를 계승한 거죠? 누가 정통성이 있어요? 라는 걸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쪼개져 있겠죠. 대립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거든? 내가 계승한 거야? 이렇게 싸웁니다. 그때 이들 위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얘가 있었습니다. 돌궐. 이 돌궐이 파워가 세요. 그러니까 이때 북제와 북주가 선물을 보냅니다. 돌궐님, 자 선물 보낼 테니까 내 편을 들어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얘도 그래? 나도 선물 보낼게. 돌궐님 내 편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물을 보냅니다. 좀 친하게 지냅시다. 즉 둘 사이의 대결 구도에서 좀 더 힘이 센 이 돌궐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궐의 가한이 뭔지 알죠? 최고의 군주. 돌궐의 가한이 뭐라고 기록을 남겼냐면 내 발밑에 효성스러운 아들 둘이 있으니 얘와 얘죠. 나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걱정할 게 없다. 그러니까 계속 선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의 경쟁 구도에서 어쨌든 돌궐한테 계속해서 선물을 보냈는데 나중에는요. 이 돌궐의 공주 있잖아요. 이 돌궐의 공주한테 청혼을 해요. 저하고 결혼해주세요. 막 앞다투어서. 그러니까 돌궐의 공주하고 결혼하면 결국은 돌궐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본 거죠. 조심할 거. 이때 돌궐의 공주한테 결혼 좀 합시다 라고 청혼한 거는 화본공주가 아니에요. 화본공주는 중국이 주변의 국가에게 시집 보낸 공주를 화본공주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화본공주가 아니라 얘들한테 혼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됐어요? 누가? 북제와 북주가. 아무튼 그래서 돌궐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서 나오는데 그때 요 단어가 다시금 언급이 될 겁니다. 자, 그래 수나라가 어쨌든 건국이 됐고 수나라가 자 통일이 됐네요.
통일이 됐는데 수나라가 통일됐었을 때 자, 여전히 자, 누구가 세력이 크냐면 돌궐의 세력이 커요. 그래서 이 돌궐 세력이 자, 수나라에 대한 압박을 계속 넣습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뭐 하게 되죠? 수나라가 네, 화번공주를 보냅니다. 수나라가 누구한테? 돌궐한테 화번공주를 보냅니다. 여기가 전체가 이제 수나라가 됐었을 때 화번공주를 보내요. 그럼 화번공주 보내고 또 뭐 선물도 보냈을 거 아닙니까? 자,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수나라 양제 때, 참고로 갑니다. 수나라 양제 때 돌궐을 잠시 자, 복속을 합니다. 자, 수나라 양제 때 돌궐을 잠시 복속을 해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 양제 때 어디 원정을 가냐면 고구려 원정을 가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무슨 대첩? 살수대첩. 여기 612년이거든요. 그럼 살수대첩에서 고구려가 이긴 겁니다. 고구려가 이겼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겁니까? 패배한 거죠. 그러면 7세기 초반에 수나라 양제가 자, 여기 있는 고구려 원정에서 엄청난 패배를 했다. 30만 별동대가 들어갔는데 그중에 2,800명만 살아 돌아오죠. 완패한 겁니다. 완패. 고구려가 완승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자, 누가 멸망하는? 수나라가 멸망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건데 자, 수나라 멸망 한번 가볼까요? 이 수나라 멸망의 요인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리한 토목공사를 진행했죠. 그럼 무리한 토목공사를 진행했을 때 이 무리한 토목공사에 그렇지 바로 대운하. 또 하나는 어느 나라 원정 실패? 자, 고구려 원정 실패. 그럼 고구려 원정 실패했을 때 전쟁 비용만 탕진하고 온 거죠. 자, 전쟁 비용만 탕진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목공사할 때 엄청난 건설 비용 그리고 노동력 그럼 백성들에 대한 노동 착취 그리고 건설 비용에 대한 세금 착취 국가 재정이 바닥났기 때문에 또 세금 착취. 그럼 농민 반란이 당근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 보세요. 양제가 어디를 잠시 복속했는데 돌궐을 잠시 복속해서 자 멸망시킨 건 아니거든요. 까불지 마라. 이제 때려놨어요. 그런데 수나라가 곧 버벅거리고 있죠. 수나라가 곧 버벅거리고 있잖아. 고구려 원정 실패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버벅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돌궐이 다시금 자 세력을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나라한테 자 초반에는 화번공주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잠시 수나라한테 얻어 터졌어요. 근데 수나라가 곧 버벅거려요. 그 틈바구니에서 세력을 회복한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때 요 농민 반란을 자 진압해라. 자, 진압해라라고 이연이란 장군을 이제 투입시켰는데 이 이연이란 장군이 수나라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수나라 장군 이연이 농민 반란을 진압하는 게 아니라 그래 농민들아 힘들었지? 나도 너희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정부가 정말 쓰레기인 듯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농민 세력을 끌어안아서 오히려 수나라를 무너뜨리고 여기 있는 당나라를 건국해버린 겁니다. 누가? 이연이란 장군이. 그럼 수나라가 망한 시점도 618년 당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럼 당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 이연이라는 사람이 당을 건국할 때 누구의 도움 받았냐면 바로 돌궐의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돌궐의 도움 받았어. 그러니까 돌궐한테 또 당나라가 무슨 공주 보낸 거야? 화번공주를 또 보내죠. 자, 그럼 돌궐의 도움 받았다? 생각해 볼게요. 이때 돌궐이 어땠습니까? 수나라한테 잠시 먹혔다가 망하진 않았지만 수나라가 약해지는 틈을 이용해서 세력을 회복했죠? 근데 수나라가 지금 뭐예요? 농민 반란으로 혼란스럽죠? 근데 때마침 이연이 수나라 무너뜨리고 당을 만들려고 하는 찰나에 돌궐의 입장으로 간다면 복수할 수 있는 누구에 대한? 수나라에 대한. 왜? 수나라가 아까 나를 잠깐 때렸잖아요. 그럼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돌궐이 당의 건국을 즉 이연을 도왔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공주 받은 거고요? 화번공주 받은 거죠. 자, 화번공주 다시 마무리해볼까요? 화번공주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이 보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한나라가 보냈고요. 수나라가 보냈고요. 당나라가 보냈죠. 한나라는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흉노. 수나라한테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돌궐. 되나요? 당나라는요. 그렇지. 돌궐, 토번, 위구르. 토번과 위구르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자 돌궐, 토번, 위구르. 구전 이해됐죠? 아무튼 자 수나라 양제 이후에 자 이렇게 자 멸망하게 된다. 일단은요 수나라는 세기로 이야기한다면 자 6말 7초입니다. 됐죠? 정확하게는 581년에서 618년까지인데 6말 7초. 그래서 문제는 율령 그 중에 과거제. 그럼 문제는 과거제. 아 잠깐만 시험을 보려면 과거 시험을 보려면 시험 문제지가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문제지가 있어야 시험 볼 거 아니에요. 문제, 과거제 이해돼요? 자 문제는 과거제. 그 뜻 아니야. 자, 양제는 대운하. 그래서 일단 기억할 때 문제는 과거제, 양제는 대운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29쪽이 다 이야기가 됐고요. 뒷장 넘어가 볼까요?
자, 국가의 통합과 발전. 자, 중국은 수나라가 통일했고요. 우리나라는 신라로 통일됩니다. 이 내용은 자, 여러분들 한국사에서 이미 배웠던 거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또래인들에 의해서 일본의 최초의 통일 정권, 야마토 정권. 자, 그 다음에 토번이 갑자기 나오는데 이 토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토번은 중국 당나라가 이렇게 있었을 때 당나라 왼쪽 편에 있었던 자, 얘들이 티베트 고원에 있었던 나라인데 이 토번은 7세기에서 9세기까지 발전됩니다. 그러니까 토번이 뜨면 당나라가 7에서 10세기니까 토번이 뜨면 당과 겹친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이 토번의 수도가 어디냐면 라싸입니다. 라싸. 자, 현관표 때리시고요. 라싸 기억하시고요. 토번의 전성기의 왕이 누구냐면 송첸캄포입니다. 그러면 송첸캄포란 이 왕이 자, 전성기에 당나라한테 어이 당나라 나한테 선물 좀 보내봐. 그래서 이 당나라가 결국은 이 토번한테 굴복을 해서 선물과 무슨 공주를 보내냐면 화번공주를 보냅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돌궐, 토번, 위구르한테 보냈는데 지금 토번한테 보내고 있는 거죠. 화번공주 보냈습니다. 그럼 화번공주를 받았을 때는 뭐 잠시 또 친해졌겠죠. 그런데 당나라가 나당연합군을 결성해서 자, 여기에 있는 한반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를 무너뜨리죠. 660년에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이 펼쳐지는데 그 전투가 백강전투입니다. 물론 백강전투는 실패합니다. 즉 백제 부흥운동이 실패한 거죠. 그게 663년입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게 668년. 그리고 무슨 전쟁을 하죠? 나당전쟁을 하죠. 나당전쟁을 했는데 당나라가 철수한답니다. 자, 이렇게 쓸까요? 당나라의 철수는 삼국의 통일인 겁니다. 그죠? 요 시점이 언제냐면 676년입니다. 그런데 요 마지막 전투가 뭐냐면 기벌포 전투인데 이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의 설인귀란 장군이 패배하고 재반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수를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통일이 된 거고 그들은 철수했잖아요. 그럼 왜 그들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당나라가 재반격을 하지 않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요 663년 요 무렵에 한반도에서는 백제의 부흥운동이 나당연합군한테 깨진 백강전투라는 게 있었어요. 663년에. 근데 그 같은 시점에 요 토번이라는 나라가 여기에 있는 토요콘이라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 토요콘을 병합을 합니다. 토요콘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토요콘은 당나라가 예속시켜놨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의 일종의 똘만이에요. 그러니까 당나라의 방패막이처럼 썼던 애들이 토요콘인데 그 토요콘을 663년에 연도가 같죠? 요 시점과 이 663년에 자 여기를 먹어버립니다. 먹어버리고 자 누구에 대한 압박을 더 키운 거예요? 당에 대한 압박이 커진 겁니다. 그럼 당에 대한 압박이 계속 커지니까 이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거를 저지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군사력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군사력을 어떻게 돼요? 빼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철수할 수밖에 없는 자 이런 구조였었던 겁니다. 시점이 요때 누구의 압박이 다시 나타났다? 토번의 압박이 다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 핵심 체크 쪽이에요. 송첸캄포 왕하고 그 다음에 당군의 철수. 그게 있을 거예요. 그거 별표해 놓으십시오. 자, 탐구단어 2번 별표하시고요. 탐구단어 3번 왕별표하십시오. 탐구단어 3번이 시험 문제 훨씬 더 잘 나옵니다. 됐죠? 몇 호가 쳐들어오는 장면? 5호가 들어오는 장면. 자, 오른쪽에 자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문화가 전파된다고 그랬는데 그 문화 전파의 어떤 사례들입니다. 자, 철기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 한번 가볼까요? 당나라의 장안성 보시면 아직 당나라를 배우지 않았는데 당나라는 매우 국제적인 도시가 발전됩니다. 특히 장안성. 이 장안성에는 이제 외국의 사신들과 상인들과 승려들과 유학생들 엄청난 외국인들이 막 복합적으로 어울리는 그런 국제 도시입니다. 이 장안성을 또 모방했었던 자 궁성이 있는데 밑줄 그어볼까요? 발해의 상경성, 일본의 헤이조코, 자 그다음에 일본의 무슨 항구? 헤이안코. 자 이런 궁성들이 있었다는 거. 자 밑줄 그어놓으시고 교재 뒤에 48쪽에 가시면 48쪽에 왕별표 때리시고요. 궁성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보면 당나라의 장안성, 발해의 상경성, 신라의 금성, 일본의 헤이조코. 이 중에 뭐가 평가원 기준이냐면 일본의 헤이조코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헤이조코 평가배도 칠해 놓으시고요.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셔서 이번에는 자 통일신라에서 활약했었던 당시 국제인 뭐 장보고, 최치원, 해초, 의상. 해초와 의상은 불교 파트에서 또 볼 거고요. 최치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치원은요.
당나라에서 빈공과라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시험에 합격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관리로 일어납니다. 당나라 관리로 일어나는데 이 최추원이 당나라 관리로 일을 하고 있을 때 875년에 때마침 황소의 난이라는 농민 반란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당시 최추원은 당나라 관리니까 황소의 난을 뭐 해야 됩니까? 진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황소의 난 얘들한테 얘들아 이거 농민 반란이야? 니네 그러다 다 죽는다. 얼른 무기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렴? 라고 이들에게 자 경문을 띄워바쳤는데 이게 토황소 경문입니다. 자 그때 나름대로 당나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리고 신라로 돌아왔죠. 신라로 돌아와서 자기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 왕한테 뭔가를 막 건의했더니 얘가 육두품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에서 얘를 사람 취급 안 해. 열받은 거죠. 골품제라는 이 신분제도가 결국 자신의 어떤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한계로 인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골품제 따위는 없어야 된다. 나라에 시급한 업무 10가지, 시무 10조를 자 건의했었던 게 바로 최추원이죠. 하지만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추원은 정치를 포기하고 유랑 생활을 하죠. 아무튼 요거는 한국사. 자, 해초와 의상은 불교에서 본다고 그랬고요. 장보고 가겠습니다. 이 장보고는요. 여러분들 장보고는 9세기 인물인데 이 9세기의 장보고가 요 완도에다가 청해진을 설치해요. 청해진이 뭐냐면요. 군사기지예요. 청자가 푸르를 청자거든요. 해는 바다의 자. 바다를 푸르르게 하기 위한 군사기지 이런 뜻입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 당시 해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한 군사기지 청해진을 완도에다 만들어 놓고 해적이 다 소탕됐어. 그 다음에 본인도 어떻게 돼요?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법니다. 그때 이 장보고가 산둥반도 쪽에다가 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산둥반도의 절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라의 유학생들과 신라의 상인들 그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마을이 형성돼요. 그 신라방, 오늘날로 치면은 코리아타운이죠. 그 신라방이라 불려지는 자 신라촌이라고도 하는 신라인들의 마을이 있는데 그들을 위한 자, 절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신라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원은 신라 사람들을 위한 절 이런 뜻인데 그 신라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신라원이 바로 법화원이라는 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화 외에도 무슨 원 절이 많죠. 이걸 싸잡아서 우리가 신라원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법화원. 이 법화원을 누가 만들었다? 장보고가 만든 겁니다. 되나요? 그리고 이 장보고가 법화원을 만들었을 때 일본의 승려, 엔닌이라는 승려가 있는데요. 자, 내려가 볼래요? 일본의 엔닌이라는 승려가 당나라에 갈 때 여기에 장보고가 만든 법화원에 머뭅니다. 그래서요, 이 엔닌은 장보고한테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잘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제 감사의 편지까지 씁니다. 그래서 엔닌, 자, 장보고 같은 시대 인물이라는 거 9세기입니다. 자, 밑에 일본의 문화발전이라고 되는 박스에 삼국이 영향 끼친 거에서 자, 고구려의 인물 2명 기억하십시오. 담징과 해자. 백제 별표하십시오. 아직기. 아직기는 한자를 전해졌고요. 왕인. 왕인은 천자문. 선생님, 천자문도 한자 아닌가요? 그죠? 의미 없죠? 그러면 왕인은 뭐 기억하느냐? 논어를 기억하십시오. 논어. 그럼 왕인이 논어를 전해줬다는 얘기는 유학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노리사치계는 불교를 전해졌고요. 그래서 옆에 보이는 아스카 문화가 융성하게 됩니다.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탕후다라 4번 별표하시고요. 탕후다라 5번도 별표하시고요. 탕후다라 6번. 자, 탕후다라 6번. 예. 문영왕릉. 요게 중국 남조와의 교류를 보여주는데 자, 요거 조그맣게 별표를 하겠습니다. 5번째 줄이에요. 오수전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오수전. 왼쪽에 보면 핵심 체크에 오수전 있나요? 중국의 화폐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있는 오수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얘는 한나라 때 만들어져요. 한나라 때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 있는 무슨 남북조 시대까지? 위진 남북조 시대까지 쓰인 거죠. 그중에 이 남조랑 활발하게 교류했었던 즉 양나라라는 나라, 남조에 있었던 양나라의 사절단을 계속 보냅니다. 문영왕이. 그래서 양나라에서 이 백제의 조공사절단을 그림을 그렸다. 이게 양직공도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남조와의 활발한 교류했기 때문에 문영왕릉은요. 돌연변이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왕의 무덤이 아니라 벽돌 무덤. 이게 중국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과의 교류가 많았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물. 그게 무슨 무덤? 벽돌 무덤이고요. 두 번째 간다면 그 문영왕릉 안에 자 뭐가 있냐면 오수전이 발견된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들과의 교류가 많았었구나. 즉 오수전은 한나라에서부터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쓰였었던 자 그런
화폐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자, 인구의 이동과 관련된 주제를 마무리했고 정치로는 위진남북조 시대 그리고 수나라까지 자, 한 대 묶었습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책 보지 마시고요. 한나라 망했습니다. 한나라 망한 다음에 자, 위, 촉, 오가 들었습니다. 맞죠? 자, 이때 위나라가 이름을 뭐로 바꾼 상태에서 진으로 바꾼 상태에서 통일이 됩니다. 그 자리에 오호가 들어왔죠. 오호가 들어오니까 이들이 도망갑니다. 동진. 뭐로 발전됐죠? 송제양진. 싸잡아서 남조. 이걸 좀 빨리 발음해보세요. 동진, 송제양진. 그럼 외우기가 쉬워요. 어쨌든 남조. 위에 있는 진은 무너지고 그 자리에 5호 16국. 이 5호 16국 통일한 게 북위. 근데 북위가 다시 어떻게 쪼개졌죠? 동위, 서위. 근데 동위는 다시 북제, 서위는 다시 북주. 이 시대를 묶어서 위진남북조 시대. 북주가 다시 뭐로 바뀌어서 수나라로 바뀌어서 이 전체를 통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기는 3, 4, 5, 6세기. 수나라는 6말 7초. 자, 이렇게 됐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책봉 좋은 관계 이 단원에서는 당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자,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